진행합니다. 지금 이제 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국제경제 질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했죠. WTO, IMF로 대표되는 국제경제 질서는 지금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죠. 그죠?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질서다. 그리고 이것은 2차 대전의 이 반성을 통해 가지고 현재 구축된 세계 경제 질서다 라는 간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두 기구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지금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무역 질서. 그래서 부문은 지금 기구가 두 개라고 했죠. 무역 부문, 금융 부문. 부문이 두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개의 기구입니다. 그 이야기는 두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먼저 무역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뒤에 금융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가장 큰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이 기구, 그 다음 이 기구, 이 협정이 추구하는 방향을, 잘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금융 부분의 기구, IMF가 나온 셈입니다. 자, 이게 세계 경제 질서를 이끌어가는 뼈대가 되는 규칙이다라고 볼 수 있죠. 실제 제일 처음에 만드는 것은 가트였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끝나고 나가지고는 가트라는 걸 만들었는데, 가트라는 것이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즉 관세와, 테리프가 관세죠,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으로 번역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번역되어 썼습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즉 쉽게 말해서 관세협정입니다. 관세협정. 이 관세협정이라는 것이 거의 저관세 협정입니다. 더 이상 관세를 이용해 가지고 서로 국가별 차별, 국가 간 경제 전쟁을 하지 말자라는 목적으로 만든 협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 반대되는 일이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지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때는 미국과 중국 간에 엄청난 관세 전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의 이 망각의 효과 때문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그런 거 하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진짜 엄격하게 세계적으로 이 기구를 만들고 운영을 했는데, 그 이제 한 7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70년 정도 지났죠. 2차 대전 끝나고 나는데, 이제 그 2차 대전의 이 참화를 슬슬 잊기 시작한 거죠. 그 협정의 그 원인과 배경을 이해를 못하고 모른다는 것은, 잠깐만요. 지금은 안 돼. 시험에 대한 공지를 내가 안 올렸나? 확인해보고 안 올렸으면 오늘 수업 마치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모의 시험을 올린다 그랬는데 내가 못 올렸네요. 오늘 수업 마치고 꼭 올리겠습니다. 모의 시험하고, 시험 연습을 해봐야 되니까 모의 시험하고, 됐습니다. 시험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시험은 이 1장, 2장, 범위는 1장, 2장입니다. 그리고 시험, 일시는, 다음 주 이 시간 4월 20일입니다. 이 시간 4월 20일 날 이 줌을 이용해 가지고 시험 감독을 하고 스마트 리더를 통해 가지고 시험을 치겠습니다. 즉 줌을 안 켜면 그거는 부정행위로 간주해서 시험을 못 치게 됩니다. 줌을 꼭 켜야 된다. 그리고 줌을 켤 때도 이 배경화면을 따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배경화면 2를 만드는데, 이 줌을 지금 쓰는 이유는 시험 환경에 대한 감독을 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능한 한 카메라를 좀 낮춰줘요. 낮춰가지고 자기가 쓰고 있는 분야를, 책상 같은 걸 비추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배경화면을 쓰지 않는 줌을 사용해야 됩니다. 안 그런 경우에는, 줌 안 들어온 경우에는 시험을 치는 것이 허용이 안 됩니다. 지난 학기에도 그래가지고 중간고사를 점수를 못 받은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공지는 오늘 꼭 올리겠습니다. 자꾸 기다려 까먹네. 어쨌든 이게 이제 그 국제무역질서, 네, 지금 벌써 이제 망각의 영향으로 이 배경과
그 다음에 왜 지금 국제경제지수가 이렇게 됐고, 관세 정정을 안 해야 된다는 것을 벌써 잊어먹었냐 싶은 이제 그런 걱정이 됩니다. 자, 이 가트 협정이,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WTO로 1995년부터 WTO로 확대 개편됩니다. 확대 개편대가 현재는 WTO 체제다라고 볼 수 있죠. 국제무역기구. 자, 이게 뭐냐? 이거의 철학은, 이론적인 바탕은 자유무역입니다. 자유무역의 리카르도의 비교 이론, 그냥 경제학에서의 무역론입니다. 무역론인데, 이 가장 기본적인, 쉽게 설명하면 무역이 왜 좋냐? 무역은 각국이 비교 우위가 있는 산업에 특화해서 생산하고 수출하는 자유무역은 양국의 소비를 다 늘릴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양국이라는 것이 강대국, 약소국, 그게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뭔가 모사한 나라도 비교 우위를 가지는 물건이 있습니다. 뭐든지. 그러니까 절대 우위가 아닌 거죠. 비교 우위.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보통 무역이 이루어집니다. 무사한 나라가 보통 비교 우위가 어디냐 그러면 제일 싼 생산재. 그러니까 노동이죠.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재화는 싸게 만듭니다. 선진국보다 더 싸게 만들죠. 선진국은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거 만드는데 비싸집니다. 그러나 개도국들, 모사한 나라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그거 만드는 비용이 싸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 상호 무역을 통해 가지고 서로 비교 우위가 있는 상품이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서로 교역함으로써 두 나라 다 훨씬 더 소비를 많이 하고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그 무역 이론의 기초입니다. 리카르도의 비교 이론으로 지칭되죠. 그래서 자유무역은 좋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안 먹히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죠.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야기된 경쟁적 관세 장벽과 블록주의. 그런데 이제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니까 사람들이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정치적인 선동에 휘말리는 거죠. 정치적인 선동에 휘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나쁘면 아니 우리 못 살겠는데 웬 수입품이냐? 우리가 만들자 라는 거죠. 웬 수입품이냐? 국산 써야지. 그러니까 우리도 못 살겠는데 그러면 우리 일자리 만들어야지 왜 수입품을 쓰느냐 라고 해가지고 이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니까 경쟁적으로 관세 장벽을 세우는 겁니다. 관세 장벽을 세우고 우리끼리만 무역하자. 그러니까 우리 친구 나라들끼리만 무역하자 라는 걸로 바뀌는 거죠. 근데 그래가지고 사실은 예를 들어가지고 수입하는 물건을 국내에 만들므로써 일자리를 더 만들었냐 그러면 실제 이제 그 부분에서는 더 만들 수가 있겠죠. 품질은 덜 좋아하더라도 더 비싸더라도 그 일자리를 만들었겠지만 문제는 수출하는 물건에 수출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입 안 하니까 저쪽도 우리 물건을 수입 안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물건 수출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수출하는 산업에서의 일자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좋은 대로만 서로 싸움을 하게 되면 양쪽 다 무역이 없어지는 거죠. 다 서로 수출 수입하면서 뭔가 하면 가장 효율적인 부분을 다들 특화를 해가지고 물건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했는데 자 그거 하지 말자. 우리 다 뭔가 하면 소위 자력 경쟁하자. 이제 이 꼴이 난 겁니다. 이 꼴이 나다 보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 절대적으로 봐가지고 전체 일자리가 다 주는 겁니다. 무역을 하게 되면 서로 다 일자리가 나는데 무역을 안 하게 되니까 수입 부분에서는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지만 수출 부분에서 일자리가 더 많이 줄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더 나빠진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거의 공황이 아니라 대공황이 만든 원인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인 그냥 경기 침체가 아니라 그게 그렇게 심해지고 오래 이끌게 된 대공황, 엄청난 경기 침체가 발생된 원인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쟁적 관세주의, 블록주의. 경제가 나쁘면 이런 선동에 사람들이 휘말리죠. 최근에도 마찬가지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이제 선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들 박수치고 뭔가 하면 만세를 부르고 따라갔죠. 따라가가지고 중국에 보복을 하고 수입을 막고 해가지고 미국이 일자리가 늘었습니까? 미국 경제가 더 좋아졌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 경제는 더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가만히 안 있었죠.
당장 거기 대해 가지고 보복을 하는 것이 미국에서 수입하던 소이빈, 콩 수입을 딱 막아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농민들이 죽겠다고 야단하는 겁니다. 등등 똑같이 뭔가 똑같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미국으로서의 수입을 막으니까 미국도 중국에 수입하는 부분에서 일자리하고 수출이 안 되는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한쪽만 나는 수입은 그대로 수입만 막고 수출은 그대로 한다. 그게 안 통하는 거죠. 서로 보복을 하게 되면. 결국 그래가지고 뭔가 하면 이 미국의 일자리가 그만큼 늘었냐 안 는다는 거죠. 안 늘고 오히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총량으로는 줍니다. 총량은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수출을 또 그만큼 못하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더 문제는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제3자만 이익을 봅니다. 제3자만 이익을 받는 것이 그러면 중국이 뭔가 하면 소이빈을 대두를 어디서 수입했느냐 뭐 브라질 같은 데서 수입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 농민들은 더 좋아진 거죠. 더 브라질 콩값은 더 오르고 대두값은 오르고 뭐 등등 대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들. 그러니까 서로 무역을 안 하게 되면 그거는 제3국으로부터 무역을 함으로써 제3국이 오히려 이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두 나라는 다 나빠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뭔가 하면 그런 합리적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 이게 맞다보다는 그래도 사람들이 보복을 했다라는 걸로서 이제 선동해 사람들이 휘날리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 사실은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뭐 2차 대전을 일으키는 그 분위기에 뭔가 하면 나치 같은 세력이 정치 세력이 나타나 가지고 이 민족주의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거기에다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소위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세계대전을 뭐 인류의 공멸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전쟁을 일으켰던 배경이 됐던 겁니다. 관세주의, 블록주의, 관세장벽, 블록주의.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걸 하지 말자. 이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만든 관세협정이 같습니다. 관세협정. 이 주 내용은 뭐냐 그러면 협정국 간 최혜국 대우입니다. MFN이라고 하는데 Most Favored Nation 최혜국 대우인데 자 그러면 뭐 협정이라는 게 국가가 맺으면 되지 뭐 그리 크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차 대전 이게 대공황 때 한번 경험해 보니까 양국 간 협정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나라끼리 다 끼리끼리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양국 협정이 아니라 다국 협정 모두가 다 합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 깨가지고 뭔가 지탱이가 나가면 다 깨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세계체제도 WTO 체제가 있는데 여기서 미국하고 중국이 뭔가 깨고 나가가지고 우리끼리 살겠다 그러면 이 협정은 다 깨지는 겁니다. 전혀 안 먹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협정은 소위 전체가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다국 협정을 맺었고 그 다음에 협정에 대해 가지고 너무 개별 국가의 뭐 선택을 그냥 강제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그러면 최혜국 때 이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끼리는 서로 최저 관세를 부과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적으로 딴 나라에 대해서 특혜를 주지 말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주의라는 것이 차별적으로 자기 블록끼리만 특혜를 주는 겁니다. 외부에 대해서 막고 그걸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끼리끼리 노는 것을 막은 겁니다. 막고 전 세계가 한 덩어리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 협정 맺은 모든 나라가 한 덩어리다. 라는 차원으로 접근한 것이 이 카트 협정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다국 간 협정이고 그 다음에 최혜국 대우. 그래서 이 협정 맺은 나라끼리는 서로 그 가장 낮은 협정, 최저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것이 이 협정의 제일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래가지고 2차 대전 이후에 가트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출범했는데 해가지고 이제 세계적으로 무역이 안정되고 서로 무역이 늘어나고 뭐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잘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좀 가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해요. 머리를 쓰기 시작해요. 관세를 통해 가지고 차별을 못하니까 이제는 비관세 차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관세 장벽을 높이더라는 거죠. 관세는 협정을 맺기 때문에 그건 손을 못 대죠. 그러면 비관세 장벽을 높이더라는 거죠. 비관세 장벽이 어떤 건가라고 하면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거. 그때는 일본이, 그러니까 이때는 일본이 세계적으로 무역 최 강국이었습니다. 전자제품을 만들면서. 뭐 VCR 같은 경우. 일본 VCR에 대해 가지고 프랑스에서 어떻게 비관세 장벽을 했냐. VCR 수입에 배로 이제 실어가지고 수입 들어오는데 그 수입 들어오면 수입 물건에 대해 가지고 세관을 통과하죠. 근데 VCR의 통관 세관은 내륙 깊숙한 데 있는 세관으로 하나를 딱 지정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만 통관할 수 있다. 그러면 배에서 내려가지고 다 싣고 가야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시골에 있는 조그만 세관 하나였고, 거기에 뭔가 하면 그 세관에서는 일하는 사람이 한 두세 명밖에 안 됩니다. 두세 명밖에 안 되고, 가지고 전수검사를 합니다. 모든 박스를 뜯어가 다 검사해요.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 뭔가 하면 아침에 한 10시쯤 출근해가지고 한 2시간 일하고, 그 다음에 점심 가서 한 3시간 있다가 한 4시쯤 와가지고 1시간 정도 더 일하고 퇴근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서너 시간 일하니까 박스 뜯을 수 있는 박스가 뭐 몇 개 안 되는 거죠. 사람에다 많냐? 사람도 별로 없는데. 이래가지고 뭔가 하면 세관에서 이 통관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수입을 막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비관세 장벽의 일종이죠. 진짜 제일 치사한 짓이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이 있습니다. 위생기준, 그 다음에 안전기준, 뭐 이런 것들이 다 비과세, 위생기준, 이런 것들이 다 비과세 장벽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나라별로 이 전기 코드가 다 다르죠. 구멍 꽂는 거. 그게 왜 그래 달라졌냐 그러면 사실은 그게 비과세 장벽입니다. 다른 나라 물건을 힘들게 만들려고 한 겁니다. 다른 나라 물건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불편하게 실이 이 유니버셜 플러그인 그런 것도 생기는 거죠. 기술적으로 특별히 다르게 할 이유가 없어요. 다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원의 낭비를 훨씬 더 줄일 수도 있는데 나라별로 일종의 다른 나라 전자제품 수입을 막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상하게 그렇게 다 만든 겁니다. 뭐 자동차도 보면 뭐 영국이나 아니면 섬나라들은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고 영국, 일본 뭐 그런 호주도 그렇죠. 그런 나라들은 오른쪽에 있고 다른 나라들은 왼쪽에 있죠. 이것도 시작은 뭔가 하면 사실은 비관세 장벽입니다. 비관세 장벽. 그 다음 위생 기준 이야기하면 뭐 더 심각하죠. 더 심각한데 이상하게 뭔가 하면 어디 체계도 없는 이상한 그 물건이 그러니까 물건이 아니라 거기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 등 가지고 수입 금지 뭐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런 식으로 뭔가 하면 아주 이제 이 관세 이외의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수입 장벽을 많이 세우더라. 특히 이제 70년대, 80년대 굉장히 심했습니다. 관세협정에서 관세는 못 되니까 관세 이외에 온갖 치산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서로 또한 서로 무역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 또 좀 반성하자, 좀 이러지 말자. 이것도 다자간 협정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여러 번 모여가지고 다자간 무역 협상을 했습니다. 무역 협상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것이 다자간 협정입니다. 라운드. 왜 라운드냐 그러면 뭐 운동 경기 라운드가 아니라 그 이제 라운드 테이블에 다자간 협정에서는 보통 이제 각진 테이블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자격이기 때문에 큰 둥그런 테이블이 않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테이블 협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라운드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앞에는 도시, 그 협상을 했던 도시, 남미 우루과이에서 했던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최종적으로 이 가트 체제를 비관세 협정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비관세 장벽 낮추는 것까지 포함한 WTO 체제로 이제 확대 개편합니다. 그래서 현재 WTO 체제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 WTO 체제는 가트도 그렇지만 그 사무소는 유럽 스위스에 뒀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하면 이게 이제 이 체제가 처음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가지고 무역 부분의 WTO는 유럽에 두고 IMF는 미국에 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이 두 양체제 한 개씩을 나눠 가진 셈이죠. 그래서 이 WTO도 여전히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WTO 협정의 주 내용은
먼저 첫 번째 가트 협정을 개성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최저 관세, 자유교역 이거는 유지한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추가된 부분은 가트에다 추가된 부분은 뭐 비관세 장벽 부분, 비관세죠. 그러니까 이거죠. 가트 협정은 사실은 상품에 대한 최저 관세입니다. 근데 이제 추가된 것이 그 뒤에 서비스 부분이 많이 추가된 거죠. 이제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교육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자유교육이라는 것이 비관세 부분까지도 이제 없앤다. 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또 더 추가된 것이, 그 뒤에 추가된 것이 지적재산권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짝퉁 물건들이 많아져가지고 문제가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모든 나라끼리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주는 걸로 협정을, 그걸 이제 추가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분쟁 해결 절차. 분쟁이 발생하면 이 해결 절차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쟁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부분인데, 관세도 있지만 주로 이제 비관세 같은 경우, 아까 이야기한 그런 케이스가 발생하죠. 그러면 이제 그런 케이스에 대해 가지고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나쁜 짓을 한 나라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하고, 뭐 벌금을 매긴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피해 본 사람한테는 피해 보상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의 이제 분쟁 해결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국의 무역 정책을 검토해 가지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에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시정 공고를 내리는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원래 이야기했던 자유무역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더 확대 개편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이 WTO 협정입니다. 즉 WTO란 기구 자체는 WTO 무역 이 협정을 유지하고 무역 분쟁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국가별 무역 정책을 감시하는 그런 것이 이제 기능이 되겠죠. 이게 현재 국제 무역 질서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가트로 시작해가지고 현재는 WTO 체제다. 듣기에는 상당히 이상적이죠. 이상적인데 이제 현실은 이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현실은 이상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시스템은 이상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데, 자, 그게 이제 그렇게 실현이 되냐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이제 사정이 좀 다르죠. 라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 여러분들도 뭐 최근 몇 년 동안에 신문에 나오는 기사들을 본다 그러면, 언론에 나오는 기사들을 본다 그러면 이 반대 현상을 많이 발견했죠. 자,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이 관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거는 분명히 WTO 협정을 위배한 겁니다. 가트 협정과 WTO 협정을 위배한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정상적이라 그러면 당장 둘 중에 한 나라가 뭔가 하면 WTO가 가지고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가 가지고 서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도 안 가죠. 미국도 안 가고 중국도 안 갑니다. 그런데 힘 빌릴 필요 없이 우리 힘으로 서로 해결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체제 시스템을 안 믿으면 그 다음에 시스템은 이 힘이 없습니다.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안 가는 이유는 시스템을 못 믿기 때문에 안 갑니다. 시스템 가도 해결 안 돼요. 분쟁 해결 절차에서 지금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분쟁 해결하려고 그러면 소위 이제 뭐 프로세스가 쭉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판가를 내리는데, 이 판가름 내리는 사람들이 뭐 3명인가 있습니다. 3명인가 상임이사가 3명 있는데, 그 3명이 지금 이제 3명 중에 2명이 골석이기 때문에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분쟁 해결도 지금 안 되는 상태입니다. 왜 2명이 고리 상태냐? 2명을 미국에서 지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뭔가 하면 여기 분쟁 절차에 들어오는 것은 약한 나라들이 강한 나라한테 뭔가 하면 방한 피해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강한 나라들은 약한 나라한테 피해를 안 봐요. 왜냐하면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한테 피해 본다 그러면 보복을 해버리는 겁니다. 보복을 해버리니까 그 보복이 그게 나가서, 아니면 보복이 더 심하니까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하죠. 대부분 분쟁에 들어오는 것은 약한 나라들이 강한 나라 때문에 피해를 봤다라고 분쟁이 해결 들어가는데, 그러면 강한 나라들은 그 말을 듣기 싫어하죠. 그러니까 분쟁 해결 절차를 뭔가 만들어 놨는데 이게 기능을 안 하도록 지금 해놨습니다. 미국이고 중국이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뭔가 하면 중국에 대해 가지고 뭐 사드 이후에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몽땅 다 WTO 제소감입니다.
제소감인데 WTO 제소를 안 했죠. 왜냐하면 제소하면 더 큰 보복을 당할까 싶었어. 겁이 나가지고. 중국은 또 그러고도 많은 나라죠. 제소했다가는 또 더 다른 이상하게 더 큰 보복을 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보다는 주먹이 먼저인 나라들한테는 또 질서가 통하지가 않는 거죠. 시스템은 이상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힘 있는 나라들이 이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시스템을 지켜야 하는데 힘 있는 나라들이 안 지키면 이 시스템은 전혀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힘 있는 두 나라 미국과 중국이 안 지키는 거죠. 제일 안 지키는 건 중국이고 말도 안 되게 안 지키는 것이고 완전히 모든 것이 힘으로 지금 해결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도 질질 끌면서 시스템적으로 안 지키는 거죠. 미국이 안 지키는 제일 큰 것은 뭔가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분쟁 해결지차에 있는 상임이사를 지목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만들면서 상임이사 지목권을 그런 강대국한테 주긴 줬죠. 주긴 줬는데 대신 그걸 진행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만들기는 이상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현재 제대로 안 들어가 있다.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양대 두 나라끼리 무역 분쟁이 지금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시스템이 안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좀 가능한 한 빨리 이 질서의 배경이 됐던 그 과거 참화를 다시 좀 상기했으면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뭔가 하면 두 나라 공멸이죠. 두 나라가 뭔가 하면 이래 싸워가지고 우리가 더 피해를 덜 본다라는 게 아니라 같이 다 봅니다. 같이 다 보게 되죠. 전 세계가 같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국제 무역 질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질서. 금융 질서도 2차 대전 끝나고 같이 만들어 놨는데, 왜냐하면 무역을 하려고 그러면 뭐 환율이 안정돼야 되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돼야지 자유무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걸 담보해 줄 수 있는 어떤 인프라 차원에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IMF 그러면 미션 임파서블에 보면 임파서블 미션 포스인가? 뭐 그런 게 있죠.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영어 이야기고 IMF라는 것은 국제통화기금입니다.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 그러니까 이건 기금이라고 것은 그냥 돈을 모은 겁니다. 돈을 모은 것이 제일 큰 거죠. 그러니까 비상시를 위한 어떤 자금을 가지고 있는 기구입니다. 즉 설립 배경은 동일합니다. 30년대 대공황을 야기시킨 경쟁적 평가 절하의 재발을 막을 경제협력 체제의 필요성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공황 시에는 블록주의로 서로 무역을 막고 그 다음에 서로 경쟁적인 평가 절하를 했습니다. 경쟁적인 평가 절하라는 것은 소위 우리가 걸린 궁핍화 정책, 그러니까 상대를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뭔가 우리가 이 환율, 자국 통화 가치 인하로 인해 가지고 우리 물건은 싸지고 수입 물건은 비싸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수출은 많이 하고 수입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은 양쪽 간의 수입, 무역이 다 없어지는 그런 겁니다. 관세를 통해 가지고 강제로 수입을 막든지 아니면 이 환율을 통해 가지고 경쟁적 평가절을 통해 가지고 가격이 조정되면서 수출입을 막는 그런 게 또 다른 차원에서의 방향이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같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그런 걸 안 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만든 것이 이 국제통화기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차 대전 끝나기 전, 거의 종전 때 들어서 44년에 계획되고 끝나고 나서 45년에 미국 워싱턴 DC에 설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각국 참여국들이 돈을 각출해가 돈을 만들고 그 다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거기 돈의 운영과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한 이것을 항상 감시 감독하면서 발생 안 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기구 인력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 기금을 발족시켰습니다. 이 IMF의 주요 목적은 국제 통화 시스템의 안정적 확보. 그러니까 통화 시스템이라는 것은 환율 제도하고 직업결제 제도입니다. 환율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나라별로 환율 시장에 개입해 가지고 이상하게 자국에 유리하도록 그것을 요리 못하도록 그걸 감시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 안정적으로 환율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감시하고, 그 다음에 지급결제제도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송금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 주고받는 과정이죠. 돈 주고받는 과정이라는 것이 뭔가, 왜 국내 간에서는 지급결제 시스템은, 모든 지급결제 시스템은 중앙은행을 통해 사실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뭐 토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누구한테 돈을 보냈다. 그거는 그 사람한테 어떻게 가냐 그러면 과정 보면 복잡해요. 토스를 통해 가지고 뭐 내 은행을 통해 가지고 은행에서 돈이 나가 가지고 그 돈이 뭔가 하면 상대, 그 돈이 이제 송금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은행에서는 그 다음에 한국은행 BOKY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상대 은행으로 갑니다. 결국 은행 간, 금융기관 간의 중간 연결고리 있는 중앙은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상대 은행에 왔으면 상대 은행으로 가가지고 상대방의 토스 계정에 돈이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내에서의 보통 이 지급결제망은 중앙은행이, 그 나라의 중앙은행이 그 지급결제망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은행들의 안정도까지도 같이 감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간에 그런 중앙은행이 하나 필요하죠. 그래서 만든 것이 사실은 이제 BIS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 국제결제은행입니다. 그게 지금 이야기한 중앙은행과 동일한 기능으로 전 세계 나라들의 은행들을 통해 가지고 은행들끼리 송금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내가 아니라 외국 은행 간에 송금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급결제제도인 거죠. 국제 간의 지급결제제도. 그러니까 IMF에서 BIS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관리 운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지급결제제도를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그게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이제 거기에 지급결제제도에 끼일 수 있는 은행도 자격이 필요합니다. 아무 은행이나 못 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기만 받고 그 다음에 날아가 버리면 상대국은 돈을 떼이는 거죠. 결제망의 시스템에 물려 있으면 항상 주고 그 다음에 그만큼 받고, 이게 뭔가 하면 계획대로 다 돼 있는, 약정대로 되는 것을 믿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물린 은행들이 그걸 못하는, 뭐 의도적으로 범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받을 건 받고 파산해 버렸다. 그러면 시스템 내에서 이제 서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묶이려 그러면 BIS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합니다. 그 기준이 된 은행만 여기다 포함될 수 있어요. 국제 간의 송금 시스템 내에 포함되려고 그러면 그런 은행끼리만 이제 들어갈 수 있죠. 이런 것들의 안정성 유지, 확보, 이런 것이 국제통화기금의 주 일입니다. 주요 업무는 국제적인 통화협조. 통화협조라는 것은 환율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그리고 급격한 환율의 변동을 막는다. 뭐 이런 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 무역의 안정적 확대. 이게 있어야만이 무역이 가능합니다. 안정적으로 무역할 수 있죠. 그리고 다국 간 지급결제 제도 확충을 지원하고, 송금이 점점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송금 비용을 줄이는 것.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부분은 이겁니다. 외환 고갈에 직면한 국가에 지원할 수 있는 가용 자금 유지. 이게 펀드입니다. 이 펀드가 왜 필요했느냐? 돈이 왜 필요했느냐? 외환 고갈에 직면한 국가에 지원할 수 있는 가용 자금인 거죠. 그래서 그걸 잘 감독하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걸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는데 지금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토탈 쿼타가 지금 현재 2015년 3월 13일 현재 3,270억 달러입니다. 3천억 달러. 현금을 이제 3천억 달러 정도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이게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한 나라에 빌려주죠. 근데 물론 이제 그냥 빌려주지 않습니다. IMF가 빌려줘가 돈 떼이면 이거는 기능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려주는 대신에 그 나라가 그걸 갚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또다시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경제 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죠. 그런데 이제 그 개혁은 뭐 일반적으로 지출을 줄이고, 그 다음에 세금을 높이고, 그 다음에 그런 방향의 개혁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IMF에서 돈을 빌리면 그 나라들은 힘든 그 사정에 빠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금융위기를 그 나라가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걸 외환 고갈에 직면했다는 것은 금융위기가 낳는 겁니다.
낳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 금융위기 때문에 돈을 빌리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IMF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라는 식으로 뭐 IMF 사태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런데 사실은 IMF 보고 이거 문제를 제기할 부분은 아니죠. 어쨌든 그게 IMF의 주 기능입니다. 외환 고갈에 직면한 국가한테 마지막에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물론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뭐 시스템 개혁을 요구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1998년에 외환 고갈이 돼 가지고 한번 여기 돈을 빌리러 갔었죠. 빌리러 가가지고 그 뒤부터 혹독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다행히 그래도 빠른 시기 내에 그 뭐 구렁을 벗어나고 오히려 한 단계 시스템을 소위 이제 선진국 시스템을 기획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차원에서는 뭐 좋은 경우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돈을 빌리러 가는 나라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제 많다는 것이 비극이죠. 사실은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때 빌리러 갔을 때 같이 빌리러 간 나라가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태국 이 세 나라였습니다. 동남아시아 네 나라, 말레이시아는 이제 자기 힘으로 해결했고 이 네 나라에서 사태가 발생했는데 세 나라가 빌리러 갔죠. 빌리러 갔고 근데 이제 그 세 나라가 빌리러 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IMF가 돈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만 빌려주려고 그래도 3천억 달러다. 이 정도 가지고는 이 세 나라가 동시에 빌려주기는 너무 힘들더라. 야, 액수가 적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3천억 달러도 안 됐어요. 2천억 달러도 채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우리나라 하나만 대해가지고 어느 정도 빌려주나 그러면 사실은 IMF가 다 못 빌려줬기 때문에 뭐 미국하고 여러 나라에서 해가지고 한꺼번에 빌려줬습니다. 한 1,500억 달러 정도 빌려줬어요. 우리나라 경제 정도가 되면 이 문제가 터진다 그러면 당장 필요한 돈이 한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큰 나라 몇 개만 생기면 이 돈 가지고는 어디 비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 결정적인 경우가 그거죠. 미국, 유럽 금융위기. 뭐 미국은 돈 빌려야 될 사정은 아니었으니까 관계없고 자기들이 다 해결했으니까 유럽의 네 나라가 소위 픽스 나라들이 금융위기가 발생했죠. 소위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부도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때 픽스 나라들이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픽스는 포르투갈, 그리스, 아일랜드, 그 다음에 스페인 이 네 나라입니다. 네 나라 금융위기가 났는데 이 네 나라에 들어간 돈이 뭐 이까지가 어림도 없었어요. 물론 그 네 나라 일을 터졌을 때 IMF가 한 푼도 안 밀렸습니다. 안 밀려진 이유는 그 네 나라가 금융위기가 생겨가지고 여기 돈 빌리러 가니까 여기서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개도국용 돈이다. 유럽 선진국들이 뭔가 너희들 위해서 사가고 터졌는데 그건 너희들끼리 해결해야지 이 소위 코 묻은 이 개도국 돈에다 왜 손대냐 그래가지고 안 밀려줬습니다. 그래서 유럽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유럽 ECB, 유럽 중앙은행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투자자 주로 이제 독일이죠. 독일이 주로 돈을 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해결했고 그런 차원에서 뭔가 하면 이거는 이제 이 용도 자체는 선진국용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돈 가지고 하려고 해도 그때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고 그래서 ECB에서 해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IMF 국제통화기금의 기능이고 역할입니다. 자, 이게 이제 현재 국제경제 질서인데 소위 자유무역이죠. 자유무역을 지향한다. 그리고 그걸 잘 하기 위해 가지고 WTO를 만들었고 IMF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에 대해 가지고 여러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국제경제 질서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한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반세계화 운동입니다. 반세계화. 자, 세계화라는 용어를 들어봤을 겁니다. 세계화. 세계화란 무엇이냐? 세계화라는 것은 국제통화기구, 국제무역기구 WTO하고 IMF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 간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금융시장을 통합시키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게 세계화입니다. 그러니까 세계화를 각각 떨어진 나라가 아니라 한 세계로 묶는 거죠. 자유무역이 되다 보면 결국은 뭔가 하면 다 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세계화입니다. 이게 세계화인데
즉 세계화를 통해 가지고 무역과 자유이동, 자본이동, 무역이 자유롭고 돈의 이동도 자유롭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인력의 이동도 자유로울 겁니다. 실제 이제 유럽에서는 굉장히 자유롭죠. 자유롭고 그 다음에 지식 이동도 확대되고 참여국 모두한테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국제 경제 질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자유무역 세계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반세계화 운동, 반대하는 운동을 반세계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화에 대해 가지고 진보 진영에서 비판적으로 보는 거죠. 비판적 주장을 하는 거죠. 왜 그러면 이렇게 좋은 같은 좋아 보이는 세계화를 반대하느냐? 그 반대의 논리는 세계화로 국제적인 표준은 결국 패권국인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것이 될 것이다. 기준의 강대국이면 기준의 미국 기준을 우리가 왜 따라야 되느냐? 뭐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이래서 반대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제도를 수용하기 위해서 미국 기준을 따르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 기준을 따른다 그러면 개도국들은 기존에 뭔가 하면 기준을 다 버리고 그 체제를 따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린 바꾸기 싫다. 바꾸려고 그러면 희생이 따른다. 우리는 그냥 그대로 살고 싶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계화를 통해 가지고 권력과 부가 선진국 위주로 한쪽으로 더욱 치우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미 우리가 봤죠. GDP를 볼 때 현재 GDP 보면 전 세계에 뭔가 하면 전 세계 나라가 200개가 되는데 상위 10개 나라의 GDP가 전 세계 GDP의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빈부격차라는 것이 국가 내에서 뭐 계층 간의 빈부격차도 심하지만 계층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사람 간의 빈부격차가 심하지만 국가 간의 빈부격차는 더 심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권력과 부가 선진국에서 위주로 한쪽으로 더욱 치우치면서 국가 간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그러면 개도국은 더 빈곤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화를 반대한다. 라고 해가지고 많은 운동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운동은 해마다 겨울에 보면 WTO, IMF 연차 총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WTO하고 IMF가 두 기구가 같이 그때 이제 세계적인 나라별 이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통령들하고 그 다음에 경제수장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한 해 동안을 예를 들어 돌아보고 그 다음에 동안의 방향에 대해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그런 회의를 합니다. 그게 이제 매년 한 11월 정도에 하는데 11월 정도에 전 세계 도시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하는데 그거 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기 반세계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엄청난 시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옛날에 하는 그런 시위죠. 그러니까 돌 던지고 완전히 체류탄이 도시에 난무하고 완전히 도시가 부서지는 그런 데모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소위 WTO하고 IMF가 소위 세계화의 주구다. 그래서 반대한다. 라는 그런 강한 이 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화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반세계화 운동이죠. 근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좀 조용해요. 최근 몇 년 동안에. 한참 하다가 한 3년, 4년 전부터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 될 때, 그때부터 조용해졌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 또 재밌는 것이, 재밌는 건 아닌데, 비극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쪽 진보 진영에서 세계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 반대쪽에서도 또 세계화를 반대합니다. 트럼프주의가 왜 발생했느냐? 트럼프주의가 뭐냐? 라는 거죠. 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인기를 얻었느냐? 소위 사람들이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데 너무 극단적인 이상한 주장을 하는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환호를 하느냐? 그 환호의 주 세력이 누구냐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샤이 보수라고 얘기합니다. 샤이 보수.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 사람이 대통령 출마하기 전부터도 저 사람은 대통령 출마를 그러니까 그 당에서도 대표로 선출이 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봤는데 난데없이 선거를 해보니까 됐더라고요. 선거를 하니까 그 당 대표가 됐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도 뭔가 그 전에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절대 민주당을 못 이길 거라고 봤는데 그냥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여론조사가 못 믿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론조사가 제대로 사람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더라. 숨어있던 표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숨어있던 표를 샤이 보수라고 이야기하죠. 샤이 보수. 세계화에 대한 선진국 샤이 보수의 반감. 선진국 샤이 보수마저도 세계화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화에 대해 가지고 진보 계층에서 세계화를 반대하는데, 그러니까 양측 계층이 지금 다 반대하는 판입니다. 진보 계층에서도 반대하는데 선진국의 보수 계층, 샤이 보수는 보수 중에서 극보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극보수에서도 이 세계화를 반대하는데 왜 반대하느냐?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개도국의 외국인 또는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나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지거나 없어지고 있더라. 자, 뭐 그전에 개도국의 물건이 들어와 가지고 내 일자리가 없어졌다. 뭐 지금은 개도국이 아닐지 몰라도 어쨌든 개도국이 아니더라도 미국 사람들은 미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뭐 유럽의 몇몇 나라는 그래도 출신이 그쪽이기 때문에 그쪽은 이야기하지만 그 외 나라들은 다 이 밑으로 보는 거죠. 일본이 아무리 잘나봐야 그렇고 뭐 다들 뭐 저 밑에 좀 다른 급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자동차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았다. 참 분통이 터지는 일이죠. 분통이 터지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일자리가 됐다. 분통이 터지고 말은 못하는데 품질이 좋으니까 할 수 없이 그걸 사긴 사는데 그 상태가 이제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분통이 터져가지고 꾹꾹 누르고 있는 거죠. 더 지나다 보니까 뭔가 하면 사람까지 옵니다. 사람까지 와가지고 내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임금도 안 오르죠. 월급도 안 오르고 그 다음에 더 나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 위에서 뭔가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얘기죠. 개도국 외국인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내보다 더 높은 소득을 누리고 나를 다루는 내 상사가 돼 있더라.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감정적으로 참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자 반세계화인 겁니다. 반외세, 반세계화. 그렇죠? 이거는 시작이 뭐냐? 세계화 때문에 그랬다.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데 왜 이 노란 동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남미에서 이상한 히스패닉들이 와서 이러고 있느냐? 이거죠. 유럽 사람들은 괜찮을 겁니다. 아마. 유럽은 그래도 인종적으로 같은 사람들이니까 괜찮게 보지만, 뭐 별로 차이가 없다고 보고, 어쨌든 이 외관의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미국의 주류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는 외관의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뭐 말도, 언어도 별로 이제 차이가 안 나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외관과 언어가 차이가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여기에 대한 이런 반감이 많이 생기죠. 그 사람들이 뭉쳐져 가지고 나온 것이 소위 샤이 보수가 그 사람들을 끌어주는,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해주니까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어있던 그런 목표들이 많았다. 그게 이제 샤이 보수라는 거죠. 뭐 마음은 이해를 하죠. 그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심정은 이해하는데, 근데 그거는 심정이고 뭐 감성적인 따름이지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거 뭐 자기도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같이 노력해가지고 뭐 더 잘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인종적으로 아니면 뭐 계급적으로 그걸 접근할 문제는 아니겠죠. 어쨌든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샤이 보수마저도 요즘에는 세계화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이 반대를 하더라라는 거죠. 이게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다 있죠. 그래서 세계화를 우리가 지금 뭐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방향, 건설적인 방향으로 봤는데 이것의 추진 과정에서는 굉장히 지금 뭐 여러 가지 여기 대해 가지고 반대되는 그런 이 압력이 많다라는 거죠. 이게 그 좀 신기한 현상은 이 목소리가 커지고 나니까 이가 쑥 들어갔어요. 요즘 반세계 운동을 안 해요. 근데 이 진보라는 것은 사실은 뭔가 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은 사실은 반대를 위한 반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제적인 표준은 뭐 패권국이 미국 중심이다. 왜냐하면 물론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 하면 현재 세계 질서를 이끌어가는 나라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떤 질서를 만들어 놨죠. 다 여러 가지 고래가 만들어 놨죠. 그 질서를 따를 것이나 안 따를 것이냐는 문제죠. 그거보다 더 좋은 질서가 있다 그러면 제시해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부딪히는 게 그거죠. 가장 그 뼈대가 되는 것이 영토하고 그 다음에 영해입니다. 영토하고 영해. 그 기준이 있는 거죠. 그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영토는 뭐 개별적으로 많지만 영해에 대해 가지고 중국은 다른 기준을 내세우는 거죠. 세계적으로 이 영토의 영해에 대한 그런 분쟁은 뭐 다들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12해리까지 그 나라 땅에서 12해리까지가 자국 바다다 라고 다 인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우리는 미국 기준 아니면 그 패권국들 기준, 기존 기준은 안 따른다. 우리는 5단해라, 9단해라 그래가지고 이 남진아해 전체가 다 우리나라 바다다. 중국은 아시아 전체가 원래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그 바다가 다 우리 거다. 라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사람이 안 살던 산호섬에다가 뭔가 하면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비행장을 만들어가지고 군사기지를 만들고 이건 다 이 근처는 우리다. 원래는 그렇게 못하게 돼 있죠. 못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이제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겁니다. 과연 그럼 어느 질서가 맞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라서 무조건 반대를 한다. 그러면 새로운 질서, 더 좋은 질서를 내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자기 나라 만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강대국이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 전체 세계적인 판이 깨지고 그 다음에 결국은 무력 분쟁밖에 남는 게 없다라는 거죠. 자,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걸 국제적인 표준을 어떻게 볼 것이냐. 표준을 필요는 바꿔야 됩니다. 바꾼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표준에 대해 가지고 뭐 질서에 대해 가지고 질서는 하나가 변합니다. 표준도 변하는 것이고 그걸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무조건 지금 있는 기준 질서는 반대한다라는 것은 별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자, 이 문제도 그래요. 이 문제도 보면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는 것이 사실은 세계화를 한쪽은 선도적으로 잘하는 쪽은 더 잘 삽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를 들죠. 무역주도로 성장을 해가지고 뭐 전 세계 200개 나라 중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는데 뭐 몇십 년 만에 거의 뭐 상위 10위 정도로 아니면 국민소득으로 1인당 국민소득으로 한 30위 내까지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세계화의 소위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고. 뭐 우리나라부터 시작해가 우리나라, 홍콩, 대만, 뭐 싱가포르 뭐 이런 나라들이죠. 뭐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죠. 근데 그때 세계화를 못한 나라들이 지금 현재 계속 더 빈곤한 상태에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빈곤 자체가 세계화 때문이냐, 세계를 안 했기 때문이냐 하는 얘기죠. 보면 많은 경우에 세계를 안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보면 신기한 것은 이 반세계화 운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나라 사느냐 그러면 빈곤한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 나라 사람들입니다. 선진국 사람들이죠. 미국이나 유럽의 소위 인텔리전 이런 운동하는데 이 사람들의 사실은 뭔가 하면 소위 개도국들의 뭐 물건이라든지 침입을 싫다라는 어떻게 봐가지고 이 선진국 사회와 비슷한 그런 척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걸 이제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나오니까 오히려 지금 반세계 운동은 쑥줄었습니다. 쑥줄어들고 오히려 지금 이게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죠. 문제가 됐는데 자, 그러면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건 뭐, 현재 이제 이 상황에 대해 가지고, 개별에 대해 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는데, 이건 내 판단의 따름이고, 이건 여러분들이 다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은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누가 이렇게 하더라. 그래가지고 뭔가 하면 그 말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그거는 가장 대학생답지 않은 일이죠. 지식이라는 것은 소위 뭐 중산층 이야기를 했죠. 지식이라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이제 지식인이 되고 중산층이 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또 뭐 내가 굳이 본다 그러면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 변화에 대해서 이게 변화하는 겁니다. 변화에 대해 가지고 피할 수 있는 것이냐 피할 수 없는 것이냐라는 거죠.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해도 좋아요. 피할 수 있는 것은 뭐 피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니까. 피해도 되는데, 그건 이제 피하는 것이 낫냐, 안 피하는 것이 낫냐, 그건 이제 잘 생각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피할 수 없는 것이라 그러면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피할 수 없는 것이 들어오는데 또 너무 빨리 들어오면 그건 또 문제입니다. 최소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적응할 수 있는 정도는 가야 되죠.
그러니까 세계화에 대해 가지고 무조건 이건 맞다.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세계화도 그 나라 수준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천천히 그 나라 국민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그 나라 경제 시스템이 경제나 사회 시스템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하도록 뭔가 바꿔가면서 세계화를 해야 되는 거죠. 이 트럼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뭔가 하면 자국 우선주의죠. 이거는 세계화의 속도를 늦추거나 우리한테 유리한 부분만 세계화를 하자라는 건데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절대 강국은 가능할지 모르겠죠. 상대보다 내가 더 큰 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보복을 못한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결국은 그 강국의 힘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건 진정한 강국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국우선주의, 모든 나라가 자국우선주의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자국우선주의를 했다 그러면 국민들의 소위 민족주의를 자극해가지고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습니다. 지지를 받지만 그거는 결국 정치인들의 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전략을 따르는 거, 실제적으로 그거는 허용이 안 됩니다. 특히 최대 강국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모든 나라들이 자국에 대해 가지고 유리한 최선의 정책을 짜내죠. 짜내는데 자국한테 유리한 부분만 하고 불량은 안 하겠다. 그건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한테 맞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계속적인 변화를 해야 하는 겁니다. 변화를 안 하고 그대로 살겠다 그러면 결국은 딱 장벽을 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장벽을 치고 살아야 되는데 장벽을 치고 살다 그러면 점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 결국은 외부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수입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가 수출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이 변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 뭐 그렇게 세계화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세계화가 쉽진 않죠. 쉽진 않은데 결국은 이건 계속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해 가지고 이 속도에 대해 가지고 하나 크기가 최근에 이제 그 세계적인 이슈가 브렉시트였죠. 영국의 소위 유럽에서의 탈출입니다. 유럽 경제 체제에서의 탈출. 그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왜 발생했느냐? 사실은 영국 내에서 그 선거를 할 때, 국민 선거를 할 때 브렉시트 찬성이 50%를 넘을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보니까 50% 넘어버렸죠. 그래가 지금 브렉시트를 했습니다. 왜 넘었냐? 그때 딱 트럼프 대통령 할 때하고 똑같은 것도 했습니다. 그전 여론조사에서는 50%가 안 됐는데 선거 결과 50%가 넘었다. 그것도 샤이 보수였던 겁니다. 샤이 보수들이 많았다 생각보다. 그 샤이 보수라는 것은 자 유럽에서는 미국에서는 아시안이나 히스패닉 이민에 대해 가지고 반감이 있는데 유럽에서는 주로 소위 이슬람의 이민에 대해 가지고 반감이 심하죠. 유럽은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뭐 똘러랑스 그러면서 아주 포용적이고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자기들은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의 난민들을 다 받아들인다.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식인들이 다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야기하는데 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과연 누가 어떻게 되느냐? 지식인들은 잘 사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못 사는 사람들, 블루칼라들이 그 사람 때문에 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내 월급이 안 오르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그런 거죠. 경제가 잘 돌아가고 뭐 살기가 좋으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뭐 다 포용적으로 다 돼버려야 됩니다. 그러다 성장이 지체되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민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종교도 털리고 온갖 것이 있어가지고 불편한 게도 많죠. 보기도 싫고 이런 것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수용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많은데도 지식인들은 뭔가 이게 옳다. 그 주장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도 소위 반이민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여론이 거셉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영국어로 그걸 못 끝나게 하기 위해서 선을 닦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빠져나온 것이고 유럽도 뭐 나라별로 뭐 별 차이 없죠. 다 이제는 뭔가 옛날에는 난민을 다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난민생이 뜨면 서로 안 받으려고 서로 안 받으려고 야단이죠. 이 바다에서
지중해에서 소위 배를 못 뜨게 하려고 야단입니다. 이제 뭐냐 그러면 결국은 그 나라, 그러니까 소위 뭔가 지식인들이 뭔가 하면 옳다 그 방향도 옳고 좋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전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냐라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까지 소위 블루칼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내 오름의 실현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거는 너무 심한 것이다. 그런 생각에 지금 현재 유럽을 팽배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유럽에서의 반이민 정서, 그 다음 미국에서도 뭔가 반이민 정서죠. 반이민 정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남미 쪽으로, 그러니까 멕시코 쪽으로 대장벽을 세웠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그런 세계화에서 이제 세계화의 기존 세계화 플러스 사람들이 몰려온다라는 겁니다. 개도국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거는 싫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질서 있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한꺼번에 오는 것은 감당을 못 하더라도 그 나라 수준 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속력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뭐 지식인들이 이건 옳으니까 난민은 다 받아야 된다 하는 것보다는 뭔가 하면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하면 장벽을 세워 못 들어오게 하라 라는 것에 사람들이 더 속시원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그게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럽도 보면 나라마다, 영국도 그렇죠. 존슨도 그렇고 나라마다 그런 보수적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계화 방향은 좋습니다. 세계화 분명히 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 너무 힘들면 속도 조절은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자, 그게 세계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제경제 질서, 현재 이제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경제 질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화, 그거를 이제 의미하는 세계화에 대한 현재 상태, 그 다음에 분쟁에 대한